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다뤄봅니까? 네, 오늘은 신체와 정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논할 때면 신체와 정신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신체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리적 부분을 뜻하죠. 정신이란 이 신체와 대비되는 영혼이나 마음이 깃든 장소라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둘 중에서 신체보다는 정신을 더 높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관념에는 아마도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은데요. 플라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고귀한 것이지만 신체는 불결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순수한 영혼을 탐욕과 욕망의 길로 유혹해서 타락시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플라톤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육체가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 이걸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하고 정신 가운데 플라톤은 정신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보다는 정신을 우위에 두는 철학적 정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오늘날 우리는 개인이 행하는 직업적 노동도 정신과 신체 중에 어디를 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정신 노동자, 육체 노동자로 구분하죠. 그리고는 전자를 화이트 칼라, 후자를 블루 칼라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보다는 정신이 우위에 있다라는 관념이 철학 사상에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플라톤 이후 철학사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구분하는 이런 걸 심신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예컨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합리주의 철학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되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도 네. 심신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코너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알다시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의 말은 자기가 존재하는 사실이 신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확인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데카르트도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고 신체보다는 생각을 관장하는 정신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죠. 다른 의견 갖고 있는 분도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게 바뀌어 왔는데요. 네. 17세기의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논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에티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인간 정신은 오직 신체가 받는 자극의 관념에서만 인간 신체 그 자체를 인식하며 또 신체의 존재를 인식한다. 말은 좀 어려운데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체란 모든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외부 자극을 항상 신체를 통해서 인식하고 정신은 신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정신과 신체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플라톤이나 데카르트와 달리 신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독일 철학자 니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그는 그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의 일부 중에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라는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붙임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건 신체고 정신, 영혼이라는 건 그 신체 속에 있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죠. 니체는 왜 영혼이 신체 속에 있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예, 니체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정신이나 감각은 한낱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보다는 오히려 신체에 더 많은 이성이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추천한 식당을 갔습니다. 예. 근데 그곳은 미슐랭 가이드도 인정한 별 3개짜리 식당이에요. 비싸겠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추천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까지 받은 상황이라서 잔뜩 기대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이 별로였어요. 이런 경우라면 네. 자기의 신체적 반응, 즉 자기 입맛을 믿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수의 여론을 믿는 게 맞을까요? 자기 입맛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 평가가 어땠든 간에 자기 입맛을 따르는 쪽이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보니 별로 맛이 없는데도 네. 다른 사람이 하도 극찬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입맛이 특이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네. 이 상태는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체는 하나의 거대한 이성이다. 그대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도 그대의 신체의 도구이며 그대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고 장난감이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정신은 작은 이성에 불과하며 신체가 커다란 이성이에요. 따라서 신체와 정신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신체적 반응을 따르는 게 현명하고 이성적이다라는 게 니체의 입장입니다. 또 프랑스 현대 철학자 메를리 뽕티도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는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체적 경험에 매개가 없다면 대상의 통일성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이 대형 TV를 통해서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TV, 큰 TV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는 현장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한 사람만큼 생생한 체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TV 제조사는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 아무리 크다 그래도 현장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것, 이걸 이제 현상학에서는 의식적 지향이라 부르는데요. 이렇게 세계를 지각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신체적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체적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세계를 인식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물이 얼굴로 막 떨어지는 걸 직접 체험하는 것과 예. 고화질 영상으로 관람하는 것, 이게 엄연히 다른 것과 같은 그럼요. 이치죠. 예. 예. 그만큼 신체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렇듯 철학의 역사는 과거 정신을 중요시하던 것에서 신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점점 신체적 경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메타버스처럼 디지털이라는 가상세계에서 간접 체험하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디지털 세상이 편리하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한 것만 찾다 보면 직접 현장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세상과 만나는 직접적 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2018년에 출간한 땅의 예찬이라는 책에서 디지털화된 세상에 대한 폐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지털은 신비로움을 없애고 실을 없애고 세상을 낭만적이지 않게 만든다. 세상에서 온갖 비밀, 온갖 낯섦을 없애고 모든 것을 알려진 것, 진부한 것, 친숙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체 경험이 봉쇄된 디지털 세상이 실제적인 현실감은 물론이고 아름다움과 낭만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한 뒤에 3년 동안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고 땅을 일구며 비밀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그 겨울철에 정원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신체적 체험을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약간 긴데 오태훈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저 부드럽진 않습니다. 예. 예, 감안하시고. 네. 예.
정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몸으로 계절을 느낀다. 빗물바지통에서 떨어지는 물의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몸속 깊이 파고든다. 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고통은 좋은 것,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그 고통이 내게 오늘날 조율된 디지털 세계에서 점점 저 잃어가고 있는 현실감, 몸의 느낌을 되돌려준다. 정원에는 감각성과 물질성이 넉넉하다. 모니터보다 정원이 훨씬 더 많이 세계를 포함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병철 교수는 겨울철에 정원을 관리하면서 얼음장 같은 차가움을 느꼈지만 그게 네. 불쾌하기보다는 디지털 세계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감과 몸의 느낌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땅의 신비로움, 아름다움, 고귀한 품격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체 경험의 가치를 강조한 셈이죠. 한병철 교수보다 훨씬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상가가 있는데요. 바로 월던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입니다. 그는 19세기 중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는 월던 호숫가에서 자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땅을 일구며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도 그 경험을 하면서 신체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육체라고 불리는 신전의 건축가이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인 동시에 화가이며 우리 자신의 피와 살과 뼈를 작품의 재료로 쓴다. 그러니까 서로도 실제 자기 신체를 움직여서 체험하고 느끼는 게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듣다 보니까 TV 그 자연인 프로그램 이게 생각나네요. 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체와 정신 중에 어디가 더 우위인가라는 논쟁 이전에 좀 신체적 경험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신체를 통한 직접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디지털이 아니라 실제 세계와 접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의 발은 헬스클럽 러닝머신보다는 야외 공원과 뒷산을 좀 거닐게 하고요. 네. 우리의 손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떠나서 정원의 흙이나 실제 사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나의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